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역사는 살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보물들, 과거에 봤던 역사의 평가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재평가가 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보물들만을 오늘 천상의 컬렉션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보물과 초특급 호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정호가 조선의 기본 지도들을 보니 틀린 것이 너무 많았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선 팔도를 3번에 걸쳐 돌아다니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며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는데 국가 기밀 누설을 우려한 흥선대원군의 노여움을 사서 대동여지도 목판은 불태워지고 김정호는 옥에 갇혀 죽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교과서 조선어 독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청춘평가단 여러분 중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다 하는 표정이시고, 패널 여러분 중에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 가장 가까운 분이 홍경민이죠? 네. 어떻게 기억나요, 이 내용? 자, 많은 분들이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왜 일제는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까요?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동안 교과서나 책에 쬐끄맣게 실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대동여지도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로 3.8m, 세로 6.7m, 높이만 보면 3층 건물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조선 총독부가 대동여지도의 목판은 불태워졌다라고 했고 그것은 조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지금이라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전시 중인 진품 목판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왜 이 목판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흥선대원군이 대동여지도를 보고 분노해서 지도를 모두 압수하고 목판을 불태웠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쇄국 정책한다고 아집에 사로잡힌 대원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불탔구나.
바로 그것이 그들의 노림수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무지함을 부각시키고 일제가 나선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일본이 퍼뜨린 가짜 뉴스 증거는 목판 존재 말고 우리 역사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조선에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서 김정호가 발벗고 나섰다고 했죠? 아닙니다. 조선은 이미 최고의 지도 강국이었어요. 정부 주도로 다양한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4대 부들 사이에서도 지도 제작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여지도 때문에 국가 기밀이 누설된다고 흥선대원군이 화가 나가지고 김정호를 옥에 가두어 죽였다고 그랬죠? 이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대동여지도는 김정호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김정호 옆에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죠. 병조 판서 신헌, 세계 지도를 만든 실학자 최한기, 이들이 김정호에게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희귀한 지도, 군사 지도, 전국의 지방 지도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대동여지도가 만약 흥선대원군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김정호를 후원한 이 사람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 만들기 위해서 한반도 3바퀴 돌고 백두산 8번 오르내렸다고 했는데 역시 아닙니다. 대동여지도는 사실 책상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물론 김정호가 조선 방방곡곡 자주 둘러보긴 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위성사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보세요. 거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런 대동여지도는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원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동여지도는 지도 강국 조선의 다양한 지리정보 서적 지도들을 모아서 순수 제작 기간만 10년. 그야말로 조선 빅데이터의 결정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김정호 하면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좀 생각이 바뀌시죠? 책상을 떠나지 않았던 고집스런 장인, 엘리트 학자 김정호.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백성들에게는 조선의 산과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행정가들에게는 세금 걷기를 용이하게 해주고 적이 쳐들어왔을 땐 군사 지도로도 쓸 수 있는 조선 전국 지도의 끝판왕 대동여지도. 김정호는 한정된 지면 안에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적용시킵니다. 자, 구불구불 곡선 보이십니까? 물길인데요. 한 줄로 된 곡선은 일반 물길, 이중으로 된 곡선은 뱃길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쭉 뻗은 직선 보이시죠? 이건 도로입니다. 곡선의 물길과 구분 짓기 위해서 도로는 직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규칙적으로 점이 또 찍혀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거리입니다. 심리마다 점을 표시해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가 조선 최고의 지도라는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바로 이 기호들입니다.
군사기지, 창고, 역참 등의 위치를 기호로 넣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별로 신기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150년 전입니다. 네? 당시 지도는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게 없었어요.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김정호가 떠올려 낸 겁니다. 대동여지도 목판의 감동을 제대로 느껴보고자 제가 실물 크기 대동여지도를 만들어서 이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산자 김정호의 필생의 역작 대동여지도 완전판. 어마어마하죠? 안팎으로 감정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이들의 의지와 위대한 지도 제작자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 대동여지도였습니다. 국사책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그냥 저는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클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가까이 좀 오셔서 보시죠. 아, 그래도 됩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언제 자, 이걸 클럽분들 보겠습니까? 다 같이 이동하시죠. 아, 예. 한번 보세요. 이야. 아,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책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펼치면 어디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일단 대한민국은 섬이 진짜 많잖아요. 한 3,000개 이상 있다는데 이거 하나씩 다 그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남해를 봐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대천 해수욕장 옛날에 MT 많이 갔어요. 독일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아직 한번 안 가봤는데. 대천 해수욕장의 추억을 얘기하는 독일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나저나 근데 제가 진짜 가까이서 보는데 여기 있어야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독도가 안 보이는데 독도가? 울릉도 있네요. 예, 여기 책 한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 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한데 김정호 선생이 대동여지도보다 30년 먼저 제작한 청구도에는 독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지도 필사본에도 독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 목판본에는 없어요. 이 참 여러 그 추측들이 무성한데 뭐 축척을 맞추다 빠졌나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측만 무성한 상태. 저는 궁금한 게 이 김정호 선생이 계속해서 지도만 그리지 않습니까? 뭐 아까 청구도도 뭐 그리고 했는데 지도만 그려가지고는 사실은 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근데 아까 병조판서도 뭘 지원을 하고 뭐 후원을 여기저기서 이제 할 정도면 이제 그런 걸로도 이렇게 생활이 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러면 후원금. 지도를 팔아서 먹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도를 지도 판매자였을 가능성이 진짜요? 높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냥 김정호- 막 던진 이야기인데. 아 지도를 팔아요. 네. 그러니까 대동여지도 그 목판 수정의 흔적을 보면요. 정확한 지도를 누군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수정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전문 지도 제작자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뭘 빼고 넣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을 다시 깎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대동지도도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꾸고 뭐 그래서 이제 만들었다는 건데, 요즘에 내비만 해도 뭐 사용자들이 항의하면 바로 수정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김정호도 그때 당시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용자들이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목판 다시 새겨가지고 바꾸고 이러면서 사용자를 위한 되게 합리적인 그런 지도가 아니었을까? 여기 이 산에 호랑이 많이 나온다고 좀 써주시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가끔 자고 일어나면 많이 그렸죠. 이불에서. 다른 나라 지도도 그래요. 일석이조지요. 예. 지도도 공부하고 소금도 얻고.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그냥 그렇게 저기 박물관에 남아 있는 걸 갖다가 불타서 없어졌다고 이 헛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일제.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이네. 그러니까 다 가짜 뉴스예요. 다 가짜 뉴스고 팩트는 김종호가 저 대동여지도를 그렸다. 이거 하나밖에 지금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고종하고 흥선대원군이 김정호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고종이 규장각에 대동여지도를 직접 하사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대원군도 국가 개혁을 위해서 461장짜리 지방 지도를 만듭니다. 개혁 추진을 위해서 나라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를 처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가짜 뉴스고. 뭐 처벌을 하고 옥에 가둬서 죽였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주거나 그러네요. 저 그 대동여지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 같네요. 그리고 심지어 민간에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지도를 만들었대요. 우리 옛날에 천상의 컬렉션에서 왜 부리부리한 자화상의 주인공 윤두석 기억나시죠? 윤두석. 그분도 지도를 만들었는데 동국여지도라는 지도를 제작했고요. 또 그렇지. 정상기라는 분이 만든 동국지도는 아예 국가에서 이걸 활용할 정도였다고 해요. 대단하죠? 지도 강국이었네. 지도 강국이었어요. 위에 있는 것이 1991년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인데요. 당시엔 김정호와 대동여지도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은 최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입니다. 김정호를 실학자로 소개하고 있고 대동여지도의 기능 또한 잘 적혀 있습니다. 일제의 가짜 뉴스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가짜 뉴스 때문에 훼손되었던 지도의 나라 조선의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보물들이 천상의 컬렉션인 이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근본도 모르는 광기 어린 환쟁이라고 했고요. 또 누군가는 못 그리는 것이 없는 조선 최고의 화가라고 칭송했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최북. 최북이라고 하면 누군지 몰라도 걔 알지? 한양에 미치광이 있잖아. 아, 그 비렁뱅이 행색으로 다니는 주정뱅이 말이야. 미치광이, 비렁뱅이, 주정뱅이. 네, 모두 바로 저 사람, 최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런 사람이면 을에 피해 다닐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기 최산수, 그대 산수하는 가히 최고라고 들었소. 그 한 장 부탁하고 싶소만 나 같은 이도 자네 그림을 살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있네. 돈 됐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게. 최북, 생각보다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어이,
거기 최매출하기 아닌가? 자네가 그 제일 잘 그린다는 매출하기 하나 그려보시게. 내 돈은 아주 후하게 주겠네. 자, 어떠시오? 야, 역시 솜씨가 대단하구만. 괜히 최매출하기가 아닐세. 어디 이 정도면 되겠는가? 아니, 왜 그러는가? 좀 모자라는가? 아, 이 그림 볼 줄도 모르는 애송이 같은 거라고. 이 돈 도로 가져가라. 네, 너 같은 양반 놈에게 팔 그림 따위 없으니까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라. 아니, 저런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돈을 후하게 줘도 싫다, 적게 줘도 싫다, 내킬 땐 또 그냥 가져가라. 뭐 저런 변덕이 있나 싶으시죠? 하지만 최북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그림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에게만 팔겠다. 그 마음이 최북답게 변덕스럽고 괴팍하게 표현된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직접 그림을 부탁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혹시 그 최북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예. 저는 그러니까 그 먼 미래에 아주 그 유명한 이청아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림을 한 장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산수화 한 장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시지요.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그림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야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 장 그려주시죠. 오신 분이 누구시건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오늘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답니다. 가시지요. 선생님, 제가 그 연안일시 첨사공파 29대손 이청아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장 그려 주시죠. 내 눈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네, 이 장면은요, 실제로 최북에게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렇게 최북은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아주 광포한 화가였습니다. 예술가들은 삶의 곳곳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듭니다. 이 풍설야귀는요, 당나라의 문인 유장경의 시를 그림으로 옮긴 건데요. 아니, 최북은 이 시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기에 이걸 그림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 눈보라가 사납게,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칼로 밴든 날카로운 산등성이, 또 바람은 어찌나 세차게 부는지요. 부러질 듯 잔뜩 휘어진 나무들, 또 굳게 닫힌 살인문 옆엔 검둥개도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서늘함이 느껴지는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입니다.
최북은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림에서만큼은 타협을 몰랐습니다.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버리는 사람인데, 아니 그 일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야박한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최북을 둘러싼 상황은 이 그림 속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요, 우리가 아는 산수화랑은 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나뭇가지, 또 쓰러질 듯 얼기설기 세워진 살인문, 또 성이 난 듯 날카롭게 솟아난 저 자풀들을 보세요. 거칠고 날카롭고 또 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붓으로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로 그렸냐? 그것은 바로 손. 최북은 바로 이 손으로 풍설야귀인을 그렸습니다. 손가락, 손등, 손톱, 손바닥. 온 손에 먹을 묻혀 종이와 혼연일체가 되어 그린 그림. 그 안에 최북의 쓸쓸함과 격정이, 예술을 향한 광기 어린 열정이 그의 뜨거운 손을 통해 직접 이 그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기 눈보라를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 거대한 풍경을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를 따르는 작게 그려진 어린아이. 저는 이 그림에서 이것을 발견한 순간 최북이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는 아마도 유장경의 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가 그린 아이와 노인은 일평생 차가운 바람에 맞서며 고단한 길을 홀로 걸어가는 예술가로서의 최북,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최북, 그는 정말 이 그림처럼 살다 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그는 열흘을 굶다가 그림 한 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전부 술을 사 마셨대요. 그리고 엄동설안에 호적삼 하나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눈 속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북은 그렇게 스스로 그림 속 노인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말이죠. 여기 최북이 친구에게 남겼던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불꽃처럼 열정적이었던 한 예술가의 편지. 과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는 그림을 아는 자가 드물다네. 하지만 참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나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뒷날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지음을 기다리고 싶네. 지음, 자기의 속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당대에는요, 최북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세상에 울분을 안고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온전히 자신의 그림만으로 자기의 예술혼을, 자기의 삶을 알아주는 이들이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생각하듯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최북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구 이전에 최고의 화가가 최북이다라고 하셨는데 최북은 도화서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성격 탓인가요? 성격 탓이겠죠. 도와서 가려면은 일종의 지금 같으면 약간 공무원 같은 건데. 그렇죠. 예. 그것도 꽤 급이 높은 공무원인데 저렇게 괴팍하면 공무원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성격이 드러난 일화가 있습니다. 예, 도화서로 이제 들어와라 이랬더니 이제 최북 그분께서 뭐 도화서? 거기 뭐 홍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홍도보다 더 잘 그리는데 내가 그 밑으로 어떻게 들어가? 난 절대 못 들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바로 최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도화서에 갔어도 못 버티고 나갔을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아유 안 되겠어 하면서 못 버텼을 것 같았는데 근데 최북 그림을 보니까 잘 그리는 건 맞나요? 아, 못 그리나요? 사실은 이거보다 굉장히 훌륭한 그림들이 많아요. 토끼 그림이나 메추라기, 굉장히 그 털이 섬세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우리가 한 번쯤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그림들의 주인공이 바로 최북입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자기 세계가 강하냐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수화 좀 그려주시게. 산수화. 자, 산수화 여기 있어. 그래 고맙소. 이 산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 양반아 이 산수화를 그려달랬더니 산은 있는데 이 물은 어디 있어? 이거는 산수화가 아니잖아. 요 그림 빼고 나머지가 다 물이요. 이게 다 물이야 이게? 그럼 이 사람이 장난쳐? 예. 이 정도였다고. 어떻게 보면 사회 부적응자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나 100세 후에 내 그림을 알 수 있는 내 그림을 아는 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그런 이 화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100년 뒤를 내다봤다는 게 저 개를 자세히 보세요. 저게 저 당시에 있는 종이 아닙니다. 개가 미용을 했어. 꼬리 쪽에 미용을 한 것 같은 느낌. 최북 씨가 만약에 박영진 씨 지금 만났으면 진짜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저랑 좀 잘 나랑 맞을 것 똑같은 같아요. 사람이 여기 있네 이러면서. 예. 최북의 유명한 일화 중에 바로 이곳에 최북이 몸을 던졌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몸을 던졌다고요? 금강산에 있는 구룡폭포. 아. 네, 구룡폭포에 있는 그 구룡연에 이제 최북과 최북의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근데 최북은 그 풍경을 보고 남들은 그림을 시작을 하는데 계속 한숨을 쉬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연거푸 마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결국 붓을 들지 못하고 천하의 명인 최북은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물에 풍덩 뛰어들었대요. 말도 안 돼. 진상이네요. 아니 술 먹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이게 뭐야? 왜 그러지? 저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갑자기 최고의 가수인 홍경민은 최고의 프로그램인 천사의 컬렉션에서 은퇴하겠어. 이상하지?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고.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완전 중에서 이상한 놈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네. 좋은 놈이라 그런 줄 알고. 최북이 이상한 놈이네요, 진짜.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손가락으로 그린 건데 몇 번째 손가락일까요? 저는 근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막 5손가락으로 긁으면서 그렸을 것 같아요. 모양이에요. 개파가신데. 저는 아까 손을 막 활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곳을 막 이렇게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얇은 부분은 뭐 손톱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굵기에 따라서 막 다 다양하게 이렇게 손을 쓰는 것 같은데. 두꺼운 부분은 엄지 손가락으로 확 그었어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터치하고 더 약간 좀 밀접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19세기에 윌리엄 토너라는 영국 그 화가가 있었는데 Burning of the House of Parliament이라는 어떤 명작을 그렸을 때 붓으로 조금만 그리다가 마무리는 무조건 손가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북 선생의 지도와는 유명해서 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를 보면 거기에 그 최북의 지도와는 정말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잘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
보면서 슬펐던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귀인이 등장하잖아요. 귀인. 근데 집을 바로 옆에 두고도 거친 바람길로 이렇게 가는 게 좀 저는 좀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돌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서 아, 이 집이 만약에 이 사람의 집이 아니라면 왜 이 그림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내 집은 멀었구나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해요. 왜냐면 약간 예술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고흐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불행과 고독 그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그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북은요, 자신에게 그림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도록 자기 집 대문을 좀 낮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나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어떤 권세와 돈으로 유혹하고 협박을 해도 절대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험한 바람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었던 최북에게 당신은 옳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북의 그림을 넘어 최북 그 자체가 된 그림, 풍설 야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남자가 뭔가를 사들고 갑니다. 그런데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발발 떨며 이것을 들고 가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귀한 물건이기에 저러나 했더니 12원을 주고 샀답니다. 그때가 1913년, 지금으로 치면 50만 원 정도의 가치인데요. 뭐지? 하고 살짝 봤더니 이 열빠진 놈이 제 손톱만한 돌멩이 하나를 껴안고선 야단 법석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우 세상에. 이 다시 보니까 이 금속 덩어리인데요. 모양이 형편없습니다. 까맣고 울퉁불퉁합니다. 겨우 이걸 사는데 쌀 2가마니 값을 냈단 말인가 싶어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의 정체는 뒤집힐 복자. 요즘은 쓰지도 않는 한자입니다. 옥편에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입니다. 크기는 이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아주 작습니다. 좀 전에 서경석 씨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한자 중에 왜 하필이면 뒤집힐 복인가? 뒤집히다, 뭔가 상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작디 작은 뒤집힐 복자는 뒤집힌 역사를 증언해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 최대의 발명품 중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그때 꼭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양반입니다. 왜냐? 금속 활자 인쇄술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이름을 떨쳤거든요. 그때가 15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자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려시대 12세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쓰기 전에 고려에서는 무려 300년이나 앞서서 금속 활자를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 죽도록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딱딱 금속 활자로 찍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는 기록을 남깁니다. 고려의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 먼저라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단서는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희한하게도 고려의 제작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냄새가 나죠. 어쩌면 구텐베르크는 이 고려의 금속 활자들을 진작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증거를 찾다 제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인데요. 하다 이탈리아 바티칸 성전 수장고까지 들춰봤더니 편지 한 통이 등장하거든요. 1333년 로마 교황이 당시 고려 충수광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레지꼬름 데움, 존경하는 고려인들의 국왕께, 왕께서 우리 사절단들을 잘 대해주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보낸 사절단이 1333년 이전에 이미 고려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려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유럽인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도 이때 고려를 다녀간 교황의 사절단을 통해 금속 활자 인쇄술을 전달받고 벤치마킹한 게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최초로 발명한 고려.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왜냐? 서구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구텐베르크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 인쇄술을 다시 쓸 수 있었는데 대체 어느 순간 운명이 바뀐 걸까요? 언제 역사가 뒤집힌 걸까요? 왜 우리는 구텐베르크처럼 대량으로 책을 찍어서 세상에 뿌릴 생각을 하지 못한 걸까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복자와 고려의 금속 활자들은 특정 사람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높으신 양반들. 그 당시 책이라는 건 왕실과 사찰, 사대부 그들만의 것이었으니까요. 고작 몇 부 찍어서 서고에 보관하는 게 다였습니다. 반면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전혀 달랐습니다. 국가도 권력층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시민들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읽을 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사람들은 읽고 공부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결국 서양은 우리보다 먼저 중세에서 근대로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내죠. 이 작은 금속 활자가 만든 수많은 책, 폭발적인 정보, 그 기회를 고려는 놓쳤지만 구텐베르크는 붙잡은 겁니다. 나라의 운명과 역사가 역전당한 겁니다. 수많은 금속 활자 중에 이 뒤집힐 복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많고 많은 글자 중에 왜 하필 이 뒤집힐 복자가 살아남은 걸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이 복자도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속 활자 시대를 시작한 것은 고려의 나였다. 지금이라도 뒤처진 역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닐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복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뒤집어 보고 싶다, 역사의 한 획을 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금속 활자를 정말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조품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모조품 맞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조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받으세요. 나이가 제일 드신 분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 위대한 고려 금속 활자를 온몸으로 증언해준 보물, 뒤집힐 복자였습니다. 아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게 아무리 네. 모조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보기만 하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아유, 우와. 야 진짜 작네. 진짜 작다. 이게 이러고 봐야 되네. 이거 없어요 이거? 눈에 끼고 보는 거? 아니 노안이 와갖고 이제 그냥 떨어져 있으면 이게 중요한 무슨 유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맞아요. 돌멩이인가 싶어가지고 툭 버릴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왜 우리 공깃돌 가지고 막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만한 크기인 것 같은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작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확대경을 이렇게 설치해놓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아카보시라는 일본인 골통품 상이 그 개성에 있는 모 무덤에서 발굴한 건지 도굴한 건지 아무튼 찾아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덕수궁 박물관에 판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이거 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성에 있는 무덤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개성을 가자고. 그걸 어떻게 가죠? 이거 찾으러 왔다고. 제가 대신 가드릴게요. 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 갈 수 있어요. 네. 있잖아. 사람 아니지? 맞다, 갈 수 있지. 깜짝 놀랐네. 어떻게 가지? 했는데 갈 수 있네. 저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다니엘 시간 3개만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구해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봐요. 이게 무슨 티셔츠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티셔츠가 뭡니까? 방송에서. 아니 근데 사실은 하나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남한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또 전자가 하나 있거든요. 전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에 하나, 북한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또 찾아냈어요. 그건 또 누가 찾아냈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찾아냈거든요. 그 뭐냐면 개성의 만월대
공동 조사를 했거든요. 남북한이 같이. 지금 학자들은 굉장히 좀 애달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서 공동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다. 빨리 가서 좀 발굴을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 중국의 암시장에서는 북쪽에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금속 활자들이 얌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들이요 천차만별인데 엄청나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보다도 더 호가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게 가품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기도 하고 있고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서구를 정말 레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밀어준 그 하나의 발명품이고 이제 그 타임스 매거진에서도 정말 구텐베르그는 이제 거의 뭐 그냥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 이제 또 꼽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나 했을 때는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와인이 되게 유명해요. 독일은 이제 맥주만 유명하다고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화이트 와인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옛날에 그 와인 앞잡기 이제 사용해 가지고 결국은 그걸로 활자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레버를 당기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고려시대 기술을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응용을 못해도 구텐베르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포도 그 누르는 거 뭐 그 응용력과 이런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근데 와인을 마시면서 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취중에 그냥. 어디? 뭐. 이거는 바로 구텐베르크의 우와. 초상화이거든요. 네.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것도 네. 하나 같네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뭐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요. 네. 저요. 뭐가? 아니 옷을 보면요 여기 왼쪽에 저 장식들이 뭔가 동양 느낌이 여기 좀 뭐가 나는 있죠? 것 같아요. 중국풍인 것 같기도 하고. 동양풍의 느낌이 좀 있네요. 모자가 징기스칸 모자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바로 그 당시에 만주족들이 입던 그런 옷이라는데. 아, 진짜로요? 네, 그 독일 방한용용.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한용 이렇게 만주족 그 정장인데 그 당시 이제 어떤 좀 뛰어난 그런 문화권들이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초상화는 그 초상화의 주인공들의 직업, 신분, 직위를 나타내는 어떤 물건들을 쥐고서 초상화를 그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구텐베르크도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래주형 활자 주제법의 도구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그게 바로 고려의 금속 활자 제작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대박. 알파벳 같은 경우는 몇 개죠? 그게 26자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걸로 이 전체적으로 이게 글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문은 몇 자예요? 한문은 5만 자. 그걸 어떻게 활자로 이렇게 막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목판 활자로 해갖고 이렇게 많이 찍어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가면은요, 학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 활자는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고려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금속 활자 기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가슴 쫙 펴고 한번 주무십시오. 고려 금속 활자 제시필 독자였습니다. 다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 그 안에 최북의 쓸쓸함과 격정이, 예술을 향한 광기 어린 열정이,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희한하게도 고려의 제작 방법과 똑같습니다. 천상의 컬렉션,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의 불을 밝혀주세요.
컬렉션에는 호스트 박철민 씨의 디지필 복자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등 2등, 3등의 모든 차이가 단 몇 표 차이였어요. 어우 정말 예상을 못해서요. 혹시 결과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운명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필 복자가 우리한테 나타난 것은 좀 더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세계사의 중심으로 다시 뒤집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단 두 분의 보물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에는 크게 뭐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작하느라고 힘드셨던 KBS 소품팀 분들에게는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 서경석 선배님께 져가지고 사실 오늘은 꼭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실 이 천상의 컬렉션은 누가 1등이 되건 참 마음이 뿌듯한 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게 잘 있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천상의 컬렉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